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남편과의 관계일 것이고 그 다음이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러니까 고부 갈등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한 손이 시누이에게 잡혀서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 악독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곳에 다른 분들이 올린 사연을 통해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구박과 등살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이유는 시누이 때문이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생활 내내 저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제법 있었던 시누이는 가난하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게 막말을 하면서 몸종처럼 부렸습니다. 나중에 시누이의 잘못으로 시댁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녀는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덮어씌웠어요. 거기에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시누이 편을 드니 저는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대들지 못하고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저 혼자 참고 달래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지금도 손이 시누이에게 받았던 모욕과 서름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는 의욕이 사라지고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이곳을 찾아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다 보니 제가 바보같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세한탄을 하는 심정으로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5년 전의 처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모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저를 낳았어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말로 한량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건달이셨다고 해요. 총각일 때는 늘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로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부모님들은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중매쟁이를 통해서 할머니의 집안과 사돈 인연을 맺어버렸다고 합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할아버지는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억지로 결혼을 해야 했던 게 불만이어서 결혼 후에도 할머니에게 정을 주지 않고 밖으로만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되었던 거죠. 생활비라고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백수로 지내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할머니가 워낙 악착 같았고 생활력이 강해서 자식들 밥은 굶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엄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보내겠다고 생각하셔서 어려운 형편에도 조금씩 등록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등록금이란 게 1년에 2번 잊을만 하면 내야 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대학을 다닌 동안 늘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식당의 주인인 남자는 처음부터 음흉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식당에는 주인 남자의 아내도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아내의 눈을 피해서 슬며시 엄마를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볼에 손을 대고 만지기도 하면서 성희롱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주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엄마를 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데보다 일당을 더 쳐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일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었던 엄마는 돈을 더 준다는 주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엄마는 식당 주인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엄마를 식자재 창고로 데리고 가서 반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처음으로 남자와 원치 않은 관계를 가지고 수치심에 눈물이 흘리는 엄마에게 식당 주인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겨우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던 엄마는 겁이 나서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식당 주인에게 알렸지만 유부남이었던 그는 가정이 깨지는 것이 겁이 나서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고 엄마를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엄마의 임신을 안 할머니는 저를 지워버리려고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자기 뱃속에 꼬물거리는 저를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맞섰답니다. 경미야, 더 늦기 전에 애를 지워버리자. 네 인생을 생각해봐. 새파랗게 젊은 년이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서 어쩌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애는 없애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새 출발하자.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엄마도 나를 낳아봐서 알 거 아니야. 내 뱃속에 살아서 꼬물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 나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내가 원하진 않은 아이지만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야. 뭐야? 받아들여? 설마 너 혼자서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건 아니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맞아, 낳아서 키울 거야. 나 혼자서라도 키울 자신 있어. 정말 미쳤구나.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봐. 모두들 손가락질을 할 거야. 안 될 일이야. 절대 안 돼. 할머니는 애를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는 엄마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엄마는 휴학을 하고 저를 낳은 다음에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자 할머니는 식당 주인을 만나서 단판을 지었다고 해요. 젊디 젊은 내 딸년 신세를 완전히 망쳐놨으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지지 않으면 당신 가정도 박살이 나도록 만들어주겠어. 할머니의 호통에 주인은 엎드려서 빌었고 매달 양육비를 자기 아내 몰래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어서 2년 후에 아내에게 들켜서 주인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졸업 후에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저를 키우는 건 여전히 할머니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퇴근을 하면 할머니에게서 저를 넘겨받아서 잠이 들 때까지 돌봐주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해주신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출근하는 걸 용케 알아채고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안아서 달래려고 해도 엄마만 찾았다고 해요. 어린 딸을 두고 일을 하러 나가야 했던 엄마는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을 거예요. 엄마는 30이 되도록 저만 키우면서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는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키우는 데만 온 정성을 쏟았어요. 엄마에게 애정을 고백하며 접근해온 남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엄마는 저만 생각하면서 남자를 사귈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어요. 엄마의 회사에 새로 부임해온 과장과 엄마가 연인 사이가 된 겁니다. 다른 남자들의 애정 공세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엄마는 그가 엄마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그 과장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그 과장과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망설이다가 저의 존재를 숨겼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그는 엄마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그때 엄마는 저의 존재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결혼이 물 건너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아버지는 의외로 엄마와 저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갓난애를 집에 데리고 왔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기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의 애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동거녀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부녀였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 있어서 그동안 자기와 동거를 해왔고 출산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동거녀의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애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도 아주 당당했어요. 당신도 결혼 전에 애를 낳았잖아.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다른 사람 애를 낳은 건 우리 둘 다 피차 마찬가지야. 엄마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적어도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 애를 낳은 건 아니잖아. 어쨌든 피장파장 도찐 개찐이야. 당신이 맡아서 키우든지 아니면 내다 버리든지 알아서 해. 난 몰라.
정작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해서 애를 낳은 아버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모든 뒷감당을 엄마에게 떠넘겼어요. 엄마는 기가 막혔지만 애를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의 동거녀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녀가 낳은 아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울 상대를 찾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혼모를 하는 과거가 있으니 자기가 바람이 나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미혼의 여성은 내연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부녀를 타겟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자유로운 유부녀를 찾던 아버지의 레이더망에 동거녀가 걸려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동거녀의 가게에 자주 들리다가 눈이 맞게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사업적인 일로 1년의 절반 이상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바람을 피우기 딱 좋은 조건이기도 했죠. 그런데 5년 후에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배다른 저희 남매를 키우면서 가장의 열까지 맡게 되어서 매일같이 힘든 생활을 하셨어요. 여자 몸으로 혼자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고졸의 학력으로 들어갈 만한 회사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취업이 된다고 해도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학을 못 갈 거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와 상의를 한 다음에 노량진으로 와서 자취방을 구한 다음에 공무원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저는 딱 1년만 준비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보기 좋게 실패로 끝이 났어요. 저는 두 번째 도전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학원의 원장님에게 사정을 해서 학원에서 청소 알바를 하는 조건으로 학원비를 대폭 할인받았고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오로지 공부를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직장 생활을 3년간 하다가 다니던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처지가 되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지내는 고시원과 제 자취방은 같은 골목에 마주보고 있었고 같은 학원을 다녔기에 매일같이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은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수험생인 저희들의 데이트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있어서 저는 위안이 되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도전으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저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는 말을 했어요. 성경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봐. 남편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누나는 저희들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손이 시누이는 제가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겁니다. 남들은 한 번에 합격하는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머리가 나쁘고 돈도 없는 여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여자 찾아봐. 시누이는 시댁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누이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시댁을 다시 일으켜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은 원래 재산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도박과 여자에 빠지면서 살림이 눈에 띄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저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겨우 밥벌이 정도만 하는 형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던 시아버지가 어쩌다 거래처 사장들과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우연히 들린 정선의 카지노에서 도박이란 신세계를 경험하고 치명적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결제를 할 대금까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을 하게 되었고 1년 만에 사업이 부도가 났고 집도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시어머니의 이불 가게까지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위기의 순간에 시누이가 나섰던 겁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면서 특유의 장사 수완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친화력을 발휘해서 이불 가게가 대박이 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백화점에 매장을 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시누이 덕분에 시댁은 빚을 거의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누이의 말은 시댁에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저희들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누이는 시댁에 들릴 때마다 저를 보면 집에서 노는 년이라고 무시하면서 얕잡아 봤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라 많으니 저는 기분이 나빠도 시누이에게 함부로 대들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시누이는 장사를 오랫동안 해온 탓에 성격이 남자처럼 거칠고 승부근성이 강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네. 매일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래. 백날 공부해봐야 머리가 나쁘니 헛일인데 말이야. 결혼 후에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저를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깔보고 비웃었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저 꾹 참으면서 좋아,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해서 내가 머리 나쁘다고 무시한 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의 3번째 도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저를 부르더니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넌 머리가 나빠서 떨어질 거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부터는 내 매장에 나와서 일이나 해. 시누이의 말은 시댁에서 곧 법이었고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에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그녀의 매장에 나가서 장사를 돕게 되었어요. 저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것이라 아주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장 안에 찾아오는 손님들만 응대하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누이가 제게 맡긴 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게 운전면허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면허도 있고 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맡긴 일은 배달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불은 부피가 큰 물건들이 많았고 혼수나 신혼살림을 보러 오는 고객들은 여러 채의 이불을 구매했기에 배달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불이라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어요. 그 무게가 꽤나 무거웠어요. 특히 담요 같은 거는 아주 무거워서 혼자 들기에도 벅찰 정도였어요. 어떤 때는 여러 채의 이불을 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의 5층까지 낑낑거리면서 저 혼자 날라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땀이 비 오듯이 흘렀고 무릎이 후들거리기도 했습니다. 바쁜 날은 하루에도 수십 채의 이불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달해야 했고 그런 날은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서 매장에 들어오곤 했죠. 하지만 배달만 마쳤다고 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매장 청소며 다른 허드렛 일도 제게 모두 시켰어요. 그리고 매장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며 이젠 잔뜩 밀려있는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랫감들이 산더미처럼 모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과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에 계시면서 설거지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여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안 치우면 썩어서 온 집안에 냄새가 배인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 그런데 정혜가 집안일은 전부 너한테 시키라고 했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지시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고 했어요. 물론 시누이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괴롭히려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시누이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난감한 표정으로 거실 천정을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제가 쳐다보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감시용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우이가 사람을 보내서 설치해놨다고 했어요. 저걸 통해서 정혜는 자기 집에서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더라. 거실에 달아놓은 CCTV를 통해서 신우이는 자기 집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뭘 하는지 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신우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사생활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감시하다니, 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다음날 매장으로 출근해서 신우이와 대판 싸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야. 그게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알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범죄자예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사생활을 감시하진 않는다고요. 당장 감시 카메라 떼지 않으면 저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혼? 그래, 나도 원하는 바야. 이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신우이는 감시 카메라는 절대 못 된다고 했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해도 신우이는 배짱을 부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는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우리 분가를 하든지 아니면 헤어져. 여보, 진정해. 나도 누나가 당신한테 심하게 군다는 거 알아. 지금까지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나서서 누나를 설득해 볼 테니까 당신도 기분 풀어. 남편은 신우이를 만나서 알아듣게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신우이도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설득하자 감시 카메라를 철거했어요. 하지만 감정의 앙금은 저희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매장에서 저를 더 심하게 부려먹었어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배가 불러와서 운전을 못하게 될 때까지 배달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낳자 겨우 한 달만 쉬게 하고서 다시 매장에 나오라고 했어요. 하늘 같은 손이 신우이의 명령이라 저는 애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신우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 사실 저는 신우이의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신우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기도 했고 중년의 남자와 백화점 내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 걸 몇 번 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만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본 신우이의 휴대폰에는 그 남자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신우이는 태연하게 자기 내연남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사진들을 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당장 지워요. 서방님이 알면 어쩌려고요?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으니까. 신우이는 휴대폰을 2개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연남과의 비밀스러운 연락을 할 때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의 존재를 서방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연남과의 닭살 돋는 문자나 톡, 그리고 사진과 심지어는 내연남과 관계를 가지는 동영상까지 신우이의 비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게 내연남과 찍은 은밀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망측해. 저는 낯이 화끈 달아올라서 보지 못하고 눈을 돌렸지만 신우이는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동영상을 감상했어요. 신우이는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변태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한 신우이와는 다르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히는 법이고 신우이는 조심성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어서 그녀의 불륜이 발광될까봐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매사에 조심성이 없던 신우이가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날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늦잠을 잔 신우이는 매장으로 출근을 서두르다가 자신의 비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걸 몰랐던 저는 아침부터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신우이가 출근을 하지 않자 그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만 실수로 전화해서는 안 되는 비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그 전화를 서방님이 받았던 겁니다. 서방님은 제게 신우이가 방금 출근했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매장에 나온 신우이에게 알렸어요. 중대한 실수를 알아챈 신우이는 급히 다시 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서방님이 비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서방님은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방님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신우이의 비밀 휴대폰에서는 내연남과 신우이가 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신우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서방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했고 신우이는 위자료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내주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지옥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전남편에게 위자료로 내준 신우이는 제게 화풀이를 하듯이 히스테리를 불렸어요. 매장에서나 집에서나 저를 달달 볶으면서 구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눈을 낀다는 말처럼 신우이는 자기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고 많은 돈을 날렸으면서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분풀이를 했어요. 이게 모두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야. 네가 전화질만 안 했어도 들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 병신 같은 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어쩔 거야? 네가 책임져. 신우이는 자기가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당한 게 저 때문이라고 매일같이 구박을 해댔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댁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그저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우이 눈치를 보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 편을 들면서 저를 미워했어요. 내가 전엔 몰랐는데 정말 눈치도 없고 머리도 나쁜 건 분명한 것 같아. 어쩌자고 그런 멍청한 실수를 해서 신우이 가정을 박살을 내놓은 거야. 아이고 한심한 년 같으니.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말만 듣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전에는 신우이가 저를 구박해도 시어머니는 신우이 몰래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정혜가 성격이 거칠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니 화가 나도 네가 이해를 해다오. 부탁한다. 그래서 저는 신우이에게 서러움을 많이 당해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젠 시어머니마저 신우이 편을 들면서 저를 못살게 구니 저는 기댈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자들의 집안 문제에 끼어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그저 모든 게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고된 시집살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이에게 또 다른 내연남이 생겼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제게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재혼 상대를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한번 결혼했다가 혼자 되니까 재혼보다는 자유롭게 연애를 하면서 사는 게 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게다가 지금 만나는 유부남이 연하에 성격도 좋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봐도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정도로 미남이긴 했어요. 그래도 바람을 피웠다가 한번 호된 경험을 하고도 또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신우이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위자료로 엄청난 돈을 날렸잖아요. 그러다 또 큰일 나기 전에 그만둬요. 아냐,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한번 들킨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신우이는 내연관계인 유부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전 다시 신우이를 걱정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많아졌고 자기가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밤에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제가 씻어놓은 그릇들을 모두 꺼내서 설거지를 다시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 설거지하고 있다. 밥을 먹었으면 깨끗하게 치워야 할 거 아니냐. 먹기만 하고 치우지만 않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벌써 치우고 설거지까지 끝냈어요. 거짓말하지 말어. 식탁에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내가 다 봤다. 저기 비켜라.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치매는 무슨, 아직 엄마 나이가 치매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성격이 워낙 깔끔하셔서 당신이 설거지해 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셨을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이상하게 짜증이 많아지시고 어린애처럼 사소한 일에도 투정 부리고 삐지기도 하신단 말이야. 누구나 늙으면 애가 된다고 하잖아.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에게 이명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자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보니 이명이라고 했어요. 약을 먹고 한동안 괜찮았는데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도 의사가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했고 화를 내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진찰을 마친 여의사는 저를 따로 부르더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조기 치매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어머님이 예전과 성격이 많이 달라지시진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의사에게 말해주었어요. 의사는 빨리 치매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치매라는 말을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되어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화를 냈어요. 뭐? 치매? 너 지금 나를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 이런 못된 년 같으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아봐요. 됐어, 이런 미친년이. 난 멀쩡해. 내가 아직 노망이 날 나이는 아니야. 저는 설득이 안 되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서 치매 검사를 받게 했어요. 정부에서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고 속이고 시어머니를 검사기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매가 맞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기 치매 초기여서 잘 관리를 하면 상태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검사 결과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신우이는 이제부터 매장에 나오지 말고 시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짜증과 심술이 배로 늘어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의 뒷감당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기 치매는 상태가 점점 심해져 가서 집도 잘 찾아오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운동을 하러 나간 시어머니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된 저는 시어머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한참을 찾으러 돌아다닌 끝에 동네 놀이터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다가가는데 시어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집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셨어요.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연신 주위를 살폈어요. 여기가 아닌데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쯤인데.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집을 찾고 계셨어요. 동네 근처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집은 저쪽이에요. 나도 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이쪽으로 가는 것 뿐이야. 시어머니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가 혼자 외출을 하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사소한 행동도 꼼꼼히 관찰하면서 살피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엄마를 챙기는 건 집에 있는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모든 걸 저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쏙 빠지는 남편이 야속하게 여겨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심해질 건 뻔한 일이어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시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자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매 치료를 받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마누라 말만 듣고 애미를 정신병원에 가둬서 죽이려고 들어? 이런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못된 며느리 취급하면서 벌컥 화를 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딸 자식인 신우이는 유부남과 연애를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치매 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셨어요. 그날도 운동을 하러 나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길을 잃은 거라고 생각해서 찾으러 나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집도 못 찾아가는 자신의 상태에 겁이 나셨던 것 같았죠.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딘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주위에 뭐가 보이는지만 듣고 무작정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2시간을 헤맨 끝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즐겨 듣던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멘붕이 왔고 당황해서 헤매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는데 계속 반대 방향으로 한참이나 가버리셨던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치매가 맞는 거냐? 너무 겁이 나는구나. 저는 우선 시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린 다음에 같이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인지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게 해드렸어요. 일단 자신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던 성격도 예전처럼 돌아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자 이제야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최근에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수심이 가득했어요. 뭔가 말 못할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고민이 있는데 터놓고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연락했어. 친구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을 했어요. 친구는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시누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정신없이 바쁠 때라 결혼식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아무래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이 예전과는 너무 달라졌어. 전화가 와도 밖에 나가서 받고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자 문제인 것 같아. 저는 친구가 털어놓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고민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의 남편이 시누이가 만나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의심스러운 년이 하나 있기는 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그년하고 자주 통화를 했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 것 같거든. 나 어떡하면 좋겠니?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어요. 친구의 남편과 제 시누이가 은밀한 관계였다니 전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괜히 섣부르게 덤비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남편의 행동을 살펴봐. 알았어. 우리 아직 신혼이야. 그런데 남편을 의심하다니 혹시 내가 의부증이 있는 건 아닐까? 친구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시누이의 애인이자 친구의 남편은 연애를 하던 시절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른 여자와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친구에게 여러 번 걸린 전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덮어주고 결혼을 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남편이 조금만 이상해도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 친구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약간의 강박증이나 남편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안심시켰고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바로 시누이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시누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애인이 제 친구의 남편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잘 됐네. 앞으로 그 친구를 자주 만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한테 모두 알려줘. 내가 보상은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저는 난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남편의 불륜을 못 본 척하면서 불륜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듣지 않았고 자기를 도와주면 앞으로 저를 무시하지 않을 거고 매달 충분한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친구는 수시로 제게 연락을 해서 남편에 대해 상의를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흥신소에 연락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펄쩍 뛰면서 친구를 말렸어요. 만약에 그랬다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아니면 남편하고 너는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지게 돼.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저는 흥분한 친구를 달래서 가라앉힌 다음에 시누이에게 친구가 의심하고 있으니 앞으로 둘이 문자나 통화할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남편과 제 남편이 동창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시누이와 남편의 더러운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누나 청춘 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 그러자 신우이가 어처구니 없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주 잘 돼가고 있지. 네 마누라까지 나서서 도와주니까 안심이 되네. 이게 모두 네 덕분이야. 네가 좋은 남자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안 믿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대만족이야. 고마워. 뭘 내가 고맙지. 누나 덕분에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즐기게 되었으니 말이야. 사실 와이프하고 관계하는 건 재미가 없었거든. 둘이 주고받은 문자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돌싱이 된 신우이에게 유부남 친구를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아마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신우이가 먼저 남편에게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졸랐을 겁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신우이의 친구나 후배 중에 적당한 불륜 상대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두 남매는 서로 파트너를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어요. 친구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젠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신우이는 제 친구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자 노발대발하면서 제게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내가 우리들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미친 짓을 한 건 당신이야. 가정이 있는 동생한테 내연녀를 소개해 준 건 정상적인 거야? 미친 건 바로 당신이란 걸 알아. 제가 쏘아붙이자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저와 제 친구에게서 동시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내연녀를 남편에게 소개해준 신우이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신우이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을 봐서라도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신우이에게 구박받고 시달리면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신우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이긴 저는 위자료와 더불어 아들의 양육권을 인정받고 갈라섰습니다. 신우이는 양쪽에 많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기에 매장까지 처분하고 다시 한번 전 재산을 날리는 엄청난 금융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저는 아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을 키우는 게 저희 집안 내력이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2세 여성이고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을 한 뒤에 저는 우리 사회의 소위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가진 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그들이 별 볼 일 없이 사는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는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제가 의사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모두들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처럼 상류층이 아니었기에 신혼 때부터 저는 시댁의 식구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특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돈 많은 시댁과 의사인 오빠만 믿고 제게 갑질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던 인간 쓰레기 같은 여자였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년이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하면서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엄마는 처녀 시절에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저를 임신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는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집안 형편은 특별히 돈에 쪼들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진 재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전형적인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 진학을 할 무렵에는 저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어요. 정작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남들이 다 가니까 일단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고 앞으로 진로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었죠. 저는 외모가 나름대로 미인에 속할 정도로 예쁜 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남자애들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갈 정도였죠. 어떤 때는 서너 명의 남학생들이 저보고 야, 쟤 정말 예쁘지 않냐?
그래, 저런 애가 내 여친이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수근거릴 정도로 제 외모는 수준급에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선뜻 말을 꺼내진 못하고 있었어요. 보통 성공한 영화 배우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렸을 때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연기 경험을 쌓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경우를 비춰본다면 전 이미 때를 놓쳤고 늦어버렸어요. 하지만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지금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선영아, 배우는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집안에 돈도 있어야 하고 타고난 능력도 있어야 돼. 나도 알아.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싶은 일은 한 번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연극 영화과에 갈래. 저는 엄마의 걱정을 알고 있었지만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펼쳐보고 싶었기에 며칠 동안 엄마를 설득해서 겨우 연극 영화과 진학을 허락을 받았어요. 내신이나 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기시험과 면접이 문제였어요. 남은 기간은 고작 2달이었기에 바로 연기학원에 등록하고 숙성으로 연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기와 면접을 보는 날 저는 다른 학생들을 보고 기가 죽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예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애들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싸그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두들 정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성형을 거친 인공미인이었지만 저 같은 자연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모를 모두들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면접에서 저의 자연미가 후한 점수를 받았는지 저는 무사히 원하던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제 꿈을 향해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연기자가 되는 길은 아주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자주 영화나 드라마의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화면을 통해서만 보던 유명 배우들을 실제로 보고 그들과 같은 화면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드디어 제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연예기획사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영화에 캐스팅이 되도록 해주겠다면서 접근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비로소 저도 배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장과 전속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쓴 다음에 실장은 돈을 요구했죠. 선영아, 너도 잘 알겠지만 조연급 이상 비중으로 영화에 드라마 출연하려면 로비를 해야 돼. 실장은 방송국이나 감독들에게 로비를 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실장에게 주었습니다. 실장은 다음 달에 자기와 친한 유명 감독이 촬영을 시작하는데 그 영화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제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영이 너한테 주려고 했던 배역에 감독이 다른 애를 꽂으려고 하네. 참, 그래서 로비를 조금 더 해야겠어. 실장은 다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망설이자 실장은 이번에 출연하는 영화가 대박이 나면 저는 바로 스타가 된다고 하면서 저를 꼬셨어요. 보통 연예 기획사의 실장들이 그렇듯이 그 역시 청산유수 같은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 저는 벌써 세계적인 대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만 된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다시 2,000만 원을 더 주었고 곧 연락하겠다는 실장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저는 기획사 사무실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실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기꾼이 하는 감언 이설 같은 사탕발림에 속아서 3,000만 원을 날려버린 것이죠. 연예계에 이런 사기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학교의 교수님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제가 당하고 나니 어이가 없었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 뒤에도 오디션을 보러 가서 합격이 되고 나면 기획사에서는 한결같이 사기꾼 실장과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돈부터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말에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도 못한 채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배우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제부터라도 그런 허황된 꿈은 접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엄마는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아쉬움이 남았지만 제 나이도 2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신기루 같은 허망한 꿈에 매달려서 청춘을 낭비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연기자의 꿈은 적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간호조무사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것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을 했고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취업이 되었어요. 몇 년간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쫓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생활의 출발이 늦어졌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한 지 1년 만에 산부인과는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가 줄어드니 산부인과의 운영이 힘들어진 겁니다. 저는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개인 병원에 재취업이 되었어요. 그 병원은 내과 병원이었는데 간호사가 6명이나 있을 정도여서 개인 병원 치고는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일했던 내과 병원의 원장님은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원장은 자기는 비혼주의라고 했어요. 원장의 인생 철학은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는 것이었죠. 결혼이란 속박에 묶이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 자유롭게 여러 여자들과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참 낭만적인 말이지만 결국은 카사노바처럼 여러 여자들과 어울려 바람둥이 같은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언니들은 제게 원장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원장이 비혼주의자라고 총각은 아니야.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어. 근데 이혼을 한 이유가 뭔지 아니? 자기가 바람을 못 피우게 한다고 마누라하고 헤어졌다는 거야. 원장은 전처와 한 가지 계약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사생활은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던 거죠. 외도를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원장의 전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속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원장의 전처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원장의 전처는 디자이너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변심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처가 애인이 하는 사업에 자기가 가진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억대에 달하는 자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날리게 된 거죠.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이 필요했던 전처에게 원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원장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원장이 가진 돈으로 자기가 진 빚을 해결하고 나니 늘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했고 원장은 결혼 전에 한 계약을 들이대면서 전처의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원장은 전처에게 당신도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즐기면서 살아. 난 상관없으니까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원장이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했는데 원장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맞서자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원장한테 여자는 그저 소모품이야. 그저 하룻밤 즐기고 난 뒤에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거야. 그것도 돈이 있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돈이 없어봐. 어떤 여자가 쳐다보긴 하겠어? 저는 원장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보면서 상류층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으로 원장의 후배라는 의사가 찾아왔어요. 그는 첫인상부터 아주 상류층 출신이란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명품 양복에 최고급 시계와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원장은 후배에게 보름 정도 자기 대신에 병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세미나 때문에 영국으로 가야 돼. 외국에 나간 김에 일주일 정도 유럽이나 돌면서 머리 좀 식히고 올 생각이야. 그러니까 경민이 네가 보름만 병원 좀 맡아줘. 사례는 내가 톡톡히 할게.
뭐 형이 부탁을 하니 내가 안 들어줄 수는 없지. 후배는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기한테 맡기고 원장이 없는 동안 병원을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배는 저에 대해서 원장에게 물었어요. 근데 형, 저 밖에 있는 간호사 누구야? 몇 달 전에 들어온 간호사야. 왜, 마음에 들어? 몸매며 얼굴이 아주 죽이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네가 여자 보는 눈은 살아있구나. 선영이가 얼굴이면 몸매가 아주 죽여주지. 내가 없는 동안 한번 꼬셔봐. 하여튼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기준은 딱 한 가지, 얼굴이었어요. 남자들에게 여자란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 둘로 나눠지는 것이었죠. 원장이 영국으로 출국하고 후배가 임시 원장으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제게 작업을 걸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제가 퇴근을 할 준비를 하는데 원장의 후배는 제게 다가와서 선영씨, 오늘 특별한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잘 됐네. 나한테 오페라 공연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요. 내가 아주 어렵게 구한 거예요. 저는 원장의 후배가 영화도 아니고 오페라를 보러 가자고 하니 약간은 신기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오페라 같은 공연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원장의 후배는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때 연기자를 꿈꿔왔기에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비싼 공연을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장의 후배와 같이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역시 원장의 후배는 제 예상대로 상류층 집안의 자식인지 승용차도 고급 외제차였어요. 저는 사진으로만 보던 외제차에 실제로 타보니 생각보다 안락하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오페라 공연이 시작되자 원장의 후배는 뜻밖에도 공연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을 살며시 만지더니 팔과 어깨, 그리고 나중에는 가슴 근처까지 손이 올라왔어요. 손과 팔을 터치할 때까지는 참아주었는데 정도가 지나치자 저는 원장 후배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 없이 씩 웃었어요. 뭐 어때?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참 비싼 돈 들여서 공연장으로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저를 옆에 앉혀놓고 제 몸을 주무르기 위해서였다니 그저 기가 막혔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희들은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선영씨, 오늘 공연은 어땠어요? 글쎄요, 누가 옆에서 자꾸 찝쩍거려서 공연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랬구나. 나도 공연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옆에 너무 매력적인 여자가 앉아있으니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고마운데 나쁜 손버릇은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전 절대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한테 손을 대진 않아요. 선영씨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진지하게 만나봐요. 저랑 하룻밤 즐기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지금 진지하게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선영씨와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요. 원장의 후배는 저와 하룻밤 즐기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전 그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제게 구애를 했고 저는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사귀게 되었어요. 보름 뒤에 원장은 돌아왔고 원장은 후배에게 저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 선영이랑은 어떻게 됐어? 우리 애인하기로 했어. 뭐 정말이야? 그래,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선영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그래? 나는 그냥 하룻밤 즐기는 상대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웬일이냐? 나도 마음 잡고 새 출발해야지. 이제 재미도 볼 만큼 봤으니 지금 필요한 건 안정이야. 원장의 후배와 제가 사귄다는 소문은 곧 퍼져서 다른 간호사 언니들도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녀들은 한결같이 제게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어요. 선영아, 잘 나가는 의사를 애인으로 둔 기분이 어때? 나 같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일 거야. 언니도 참, 나 같은 미인을 애인으로 뒀으면 남자가 봉 잡은 거지. 선영아, 내가 들으니까 네 애인 집안이 정말 어마무시한 재력가 집안이라고 하더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고 보통은 아닐 텐데 너 시집살이 견딜 자신 있어? 부딪혀 봐야지. 여자한테 시집살이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힘든 법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하여튼 이 남편 조심해라. 지금이야 네 미모에 반해서 너만 좋아하고 바라보겠지만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너도 나이가 들어서 시들해지면 딴 생각할지도 몰라.
저도 언니들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한번 가정을 꾸린 이상 남자든 여자든 쉽게 가정을 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빠도 참 여자 볼 줄 모르네.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돈이 없이 얼굴만 멀쩡한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야. 시누이는 첫 만남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경민이가 워낙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쩌겠니? 결혼을 해야지.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는 심드렁하게 말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나는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앞으로 결혼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집살이가 무서워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저를 무시해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시댁을 잘하면 나중에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처음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시누이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할 때 그곳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병원에 낙태를 하러 왔었어요. 그때 다른 간호사한테 들은 말로 시누이의 낙태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시누이는 그곳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야. 이 정도면 아주 단골 손님인 셈이지. 선배 간호사는 그녀가 아주 진상 환자라고 치를 떨었어요. 저는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는데 시누이는 저를 포함한 모든 간호사들에게 거침없이 반말을 했어요. 야, 물 좀 가지고 와. 야,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어줘. 시누이는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간호사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다가 간호사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눈을 부라리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시누이는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가 형편없다면서 타박을 했어요. 야,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이따 이걸 환자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건 안 먹겠다. 그리고 식판을 엎어버리기도 했죠. 시누이는 낙태 수술을 받고 이틀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이틀 동안 저는 시누이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말로는 저번에 왔을 때는 간호사가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시누이가 곧 결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약혼자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시댁도 아주 대단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아마 시댁에서는 시누이의 사돈댁에 시누이가 2번이나 낙태를 했다는 걸 비밀로 했을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애를 2번이나 지운 며느리를 받아들일 시댁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결혼을 한 뒤에 저희 부부는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게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특히 시누이는 2년 전처럼 제게 거침없이 반말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3살이나 아래였지만 한 번도 제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지나가는 똥개를 부르듯이 야 라고 했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는 저를 새언니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그날도 시댁에 가자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서 제게 명령하듯이 말했어요. 야, 가서 커피 좀 타와. 저는 많이 참았지만 오늘만큼은 시누이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평생 시누이의 몸종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데 존칭을 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그러자 시누이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저를 보면서 피식 웃더니 뭐? 내가 왜 너한테 말을 높여야 돼?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누구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집에서 너만큼 귀한 딸이야. 아무리 시건방 줘도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란 말이야. 저도 기분 상하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자 그제서야 시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저를 노려보았어요.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웃겨. 지금 내가 건방지다고 했어? 너같이 근본도 없는 년을 오빠 때문에 참고 봐주고 있는데 누구 보고 건방지다고 하는 거야? 신우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어요. 저를 무시하는 신우이의 매서운 눈빛과 근본도 없는 년이란 말을 듣자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신우이의 뺨을 갈겨버리고 말았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다 말인 줄 알아? 뺨을 맞은 신우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발악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고 급히 말렸습니다. 아니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엄마, 전현이 내 뺨을 때렸어. 뭐야? 너 그게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신우이의 뺨을 때린 게 사실이냐 물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했는데 순간 제 눈앞에서 불꽃이 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갈긴 겁니다.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내 귀한 딸의 몸에 손을 대? 어머니, 제가 은주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은주가 먼저 제게 욕을 했다고요. 저는 억울해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신우이 편만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너 같은 년 말 듣고 싶지도 않아. 처음부터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어휴, 어떻게 저런 게 집안에 들어와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야.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쫓겨나듯이 시댁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신우이를 타이르려다가 저만 독박을 쓴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소리를 질러댔는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제게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도 없는 주제에 시댁을 무시하고 신우이의 뺨까지 때리는 천하의 악독한 년이라고 말을 지어냈어요. 전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제게 신우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은주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였어. 엄마가 워낙 오냐오냐 하면서 귀하게 키웠더니 버릇이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 당신이 억울하고 분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선 사과하고 급한 불부터 끄자. 안 그러면 정말 당신하고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 전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우이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끝내고 싶었지만 가정을 깬다는 건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에 감정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는 상황이라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신우이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신우이는 처음엔 저를 쳐다보지도 않다가 시어머니가 옆에서 눈짓을 하자 그제서야 좋아,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신우이는 제게 거의 협박을 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 뒤로 저는 신우이에게 찍소리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따로 분가를 해서 살았기에 망정이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다면 저는 신우이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벌써 이혼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집에서는 저를 애완견처럼 막 대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신우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척들과 모임을 할 때면 신우이는 제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와 신우이가 친자매처럼 애정이 넘친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얼마 후에 신우이의 약혼자가 귀국을 했고 신우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신우이의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는 남편과 똑같이 상류층 출신이었지만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항상 웃는 인상이었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남자였어요. 그는 결혼식 날 제게 먼저 와서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그는 신우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제멋대로의 지독하게 이기적인 신우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죠. 그런데 결혼 시작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혼주석에 앉으셔야 했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찾다가 신부 대기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시어머니가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또 애를 가지면 어떡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나도 몰라, 그 사람이 콘돔 절대 안 낀다고 버텨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떡해, 임신 4주래. 아이고 망했네. 이제 낙태도 못하는데 어떡하니. 그 말을 들은 저도 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다른 남자의 애를 뱃속에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신부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정서방 애라고 속이고 낳아서 키우는 수밖에.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이거사, 안 들키도록 해야지. 정서방이 그걸 알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러니 너도 지금부터 입 조심하고 처신 똑바로 해. 저는 얼른 결혼식장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알아버린 것처럼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시누이는 남편과 함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피로연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는 시누이의 남편을 보자 제 마음이 더 떨렸어요. 그런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정말 태연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자기 뱃속에 든 애를 허니문 베이비라고 속이고 출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이었죠. 이제 임신 4주 차이니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한 달 정도 차이는 애가 약간 빨리 나왔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누이가 결혼을 한 뒤에도 바람을 피울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야생마처럼 자유롭게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다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에게만 충실하면서 얌전하게 결혼 생활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시누이는 당장 임산부의 몸이라 함부로 바람을 피우지는 못했어요. 시누이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어요. 시누이의 출산 소식을 듣고 그녀의 남편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야, 코하고 누이며 나를 꼭 닮았네. 여보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다른 남자의 애를 안고 마냥 좋아하는 시누이의 남편을 보자 저는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지 아주 태연하게 행동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누이가 자기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설마, 저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특별히 의심스러운 문자나 톡을 주고받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일이 되어서 저희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가 저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밖으로 나와서 통화를 했어요.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너무 오래 끌었어. 맞아, 수연이하고도 잘 되어가니까 문제 생기기 전에 끝낼게. 저는 여자의 직감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모르는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둘은 약속이나 한 듯이 웃으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저는 그들이 제게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밑으로 휴대폰을 내려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화장실 안에서 제가 들은 말을 떠올려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정리하라고 말했고 남편은 수연이와 잘 되어 간다고 했어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남편은 수연이란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제는 그 여자와 합치기 위해 저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만.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희들은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모셔다 드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자리에 누워서도 그들이 어떤 대화를 했을지 생각하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병원으로 출근한 다음에 저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경민아, 벌써 1년이 넘었다.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 네 전처는 반년 만에 끝냈잖아. 전처와는 경우가 다르지. 그녀는 어차피 길게 끌 생각이 없이 결혼했던 거고, 그래도 인연은 생긴 것도 괜찮고 해서 조금 길게 데리고 노는 거야. 수연이는 어때? 너를 좋아하는 눈치지? 그럼 나한테 푹 빠져서 빨리 결혼하자고 난리야. 그래, 자꾸 뜸들이다가 일을 그르친다. 미끼를 물었을 때 잡아채야 고기가 낚이지 때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신경 써서 고른 애니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더구나 변호사니까 우리 집안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래, 수연이는 세 번째 여자인데 웬만하면 길게 가도록 잘해야지. 설마 했는데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은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제 외모에 반해서 어느 정도 데리고 놀다가 버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내연녀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에게도 남편이 초혼이라고 속였을 거고, 남편은 저와 말끔하게 이혼을 한 다음에 그녀와 세 번째 결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말 남편과 시누이는 바람기가 피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명백해지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은 곧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할 겁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겠죠. 전처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저와 결혼을 했을 겁니다. 돈은 넘치도록 많은 집안이니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순순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저를 우습게 보고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남편과 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하자 남편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만나기로 한 카페에 나왔습니다. 아니 재수씨,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중요하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요. 제 인생과 결혼생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아주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한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미 재수씨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경민이 그 자식 제가 봐도 너무 함부로 행동을 했어요. 그는 남편이 의대를 다닐 때부터 유명한 남분꾼이라고 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도 병원의 여러 간호사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임신을 해서 결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입버릇처럼 여자란 말이야 소모품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할 필요 없이 버리는 게 바로 여자야 라고 했답니다. 그는 남편의 전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전처도 저처럼 그다지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의 여자였다고 해요. 남편의 전처는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였다고 합니다. 성형외과를 개업한 선배를 찾아갔다가 남편의 눈에 그녀가 띄었던 거죠. 남편은 제게 했듯이 전처의 외모에 반해서 접근을 했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처에 실증이 나자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한 다음에 제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는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 연락처가 저한테 있을 거예요. 경민이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명함을 받아뒀어요. 그는 명함첩을 뒤져서 남편의 내연녀의 연락처를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제 짐작대로 그녀는 남편이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이 속아서 본의 아니게 내연녀가 된 자신의 처지에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네요. 명색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유부남과 사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에요. 모두 제 남편 잘못이죠. 전 수연씨를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수연씨도 피해자예요.
변호사시니까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고민하다가 신우이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신우이가 낳은 아들이 그의 자식이 아니란 말을 해주었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이가 결혼 전에 2번의 낙태를 한 사실도 있다는 말도 해주었어요. 신우이 남편은 얼굴이 거의 흑빛으로 변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분을 억지로 참느라 입술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곧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신우이 남편을 만난 이유는 단순히 제가 악독한 짓을 한 신우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남편과 신우이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뒤에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집에 왔어요. 당신 수연이를 만나서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수연이가 나를 사기 결혼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잖아. 난 당신이 한 짓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으니 사기를 친 게 맞잖아. 뭐야? 그래, 내가 위자료 충분히 주고 곱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도 당신한테 이혼 소송할 거니까. 남편은 욕을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따위 짓을 해? 잊혀 죽이려나. 저를 찾아온 신우이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입술은 다 터졌고 눈 주위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유전자 감식 결과 불일치로 친자가 아니란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에게 엄청난 매타작을 당했던 거죠.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 처참한 몰골로 아들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오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겨서 남편에게 원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